안녕하세요. 세월이 먼지 그냥 주어진 인생을 바삐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덧 저의 나이가 60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굴곡 없는 인생 없다고 하지만 제 인생도 참 크고 작은 굴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굴곡들을 넘기기까지 피눈물 날 때도 많았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피눈물 뒤로 이제는 웃을 날만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내 인생에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분통 터지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렇게만 끝났더라면 저는 이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화나는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억울함을 품은 채로 그대로 살아갈 뻔했는데 우리 예쁘고 어진 며느리 덕에 통쾌하게 복수하고 지금은 두 팔, 두 다리 쭉 뻗고 개운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다들 일찍 결혼을 했었기에 저도 남들 다 갈 때 갔는데요. 문제는 어린 나이에 남들은 잘 겪지 않는 일까지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름 연애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 둘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저는 얼마 뒤에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교통사고였고 저는 27살이란 어린 나이에 자식 둘과 남아버린 과부가 되어야만 했죠. 참 막막했습니다. 이 핏덩이들을 혼자서 키워낼 날들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 나이니까 재혼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내 자식들에게 원치 않는 부담감을 얹어주는 꼴이 될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키워보리라 결심을 하며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하며 남매를 키워냈죠. 참 할지 못할지 많이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파는 아줌마 밑에 들어가서 시장 장사도 해보고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욕탕으로 가서 세신사 일까지 해볼 만큼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두 남매 다 대학 보낼 수 있었네요. 그나마 여기에서 제가 버티며 이 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건 우리 애들이 참 천사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효자 효녀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난다는 사춘기 때도 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조용히 넘어갔을 만큼 우리 애들은 순하고 선했죠. 그리고 말썽을 피우기는커녕 엄마 혼자 고생한다며 늘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온몸이 쑤셔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면 꼭 우리 애들이 둘 다 달려들어서 한 놈은 제 팔을, 한 놈은 제 다리를 주무르며 그렇게 저를 도와주었답니다. 한 번은 제가 골병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큰애랑 둘째가 가야 하는 학교도 안 간 채로 저를 병간호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큰애가 덜컥 겁이 났는지 저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서 병원까지 끌고 갔었어요. 그때 병원에 가니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서 몸에 무리가 세게 온 거라고 진단을 내려주더군요. 그래도 병원에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듣더니 우리 큰애가 펑펑 울더군요. 왜 울어? 엄마 괜찮다고 하는데 울지 마. 엄마 마음 아파. 엄마, 엄마 아프지 마요. 엄마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엄마까지 없으면 우리 절대 못 살아요. 항상 속이 깊어서 힘든 내색이나 지 속마음도 잘 말 안 하던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 오빠가 오니까 우리 딸까지도 옆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오는 걸 보고 저까지도 덩달아 울었네요. 그때부터는 제가 더 아프지도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또 한 번 우리 애들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둘 다 고등학생으로 컸던 때였어요. 둘 다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살짝 긴장한 표정들로 저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모여 앉았죠. 근데 그때 우리 애들 입에서 도저히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말이 나와 저를 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들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러했어요. 엄마, 효원이도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우리도 클 만큼 컸어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처신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아저씨 있으면 재혼하세요. 뭐라고? 지금 이 엄마더러 재혼이라고 한 거야? 네. 우리가 그동안은 어려서 잘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올해까지만 공부하면 이제 대학도 가고 효원이도 나 뒤따라서 금방 대학생 될 텐데 그럼 우리 더 바빠지고 엄마도 외롭고 힘들잖아요. 지금도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새아빠 안 만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아. 엄마, 나 엄마 맨날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거 싫어. 새아빠 있으면 엄마가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야. 오빠랑 나랑 진짜 많이 얘기해 봤는데 엄마가 우리 때문에 새아빠 안 데리고 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야. 이것들이 언제 다 컸는지 이제는 지 애미 외로운 것까지 다 헤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언제 이렇게 다 컸나 싶고 우리 애들이 이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내 생각보다 더 컸었구나 싶어서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재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고맙다고만 하고는 우리 셋만 의지하면서 살아도 이 엄마는 충분하다고 말해주었네요. 그만큼 우리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철도 빨리 들고 속도 깊은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이라 제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잘 키운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우리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우리 아들만큼이나 속이 깊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문영 씨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저라면 끝까지 어머니 힘들게 안 하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다면서 저한테 어머니 그렇게 잘 부탁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요즘 며느리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도 문영 씨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요, 오히려 문영 씨한테 그런 얘기 듣는데 부담이 되긴커녕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는 거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저 좋다고 본인 엄마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었으면 제 쪽에서 더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문영 씨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딸 같은 며느리, 친구 같은 며느리 해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수만 번 안 고르고 침착하게 이리 말해주는데 저는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참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두말 않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우리 첫째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너무나 잘했어요. 며느리도 회사를 다니던 애였는데 꼭 퇴근을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아들이랑 밥 먹자고 하고 늦은 저녁이어도 영화 보러 가자며 셋이서 놀러를 자주 다녔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블로그인가 무언가를 한다며 늘 음식이 맛있는 곳들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었어요. 며느리 말에 의하면 며느리는 파워블로거라는 사람인데 그걸로 사람들이 밥을 공짜로 주고 평판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라 그냥 편안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싶어서 신기한 마음이 들었죠. 어찌되었든 저는 며느리 따라다니며 이 아이와 노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을 만큼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나 얼마나 싹싹하고 유쾌한지 우리 아들보다도 더 성격이 좋아서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만 있으면 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라 저한테는 정말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혼집도 저희 집 근처로 잡고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네가 큰 손주랑 작은 손주 낳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바로 옆에서 육아까지 도우며 가깝게 지냈네요. 우리 손주들도 어찌나 저를 잘 따르는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끌어안아 주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애들이 벼랑간 큰손주가 7살이 될 무렵에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 문제도 있었고 둘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거라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애들이 살던 곳은 경기도 저 끝자락에 있는 곳이었기에 이제 한번 보려면 날 잡고 봐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외로워지는 듯했지만 그래도 잘 보내주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독립한 우리 딸이 근처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서 덜 외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바빠서 저한테 통 신경을 못 썼는데 오빠 부부가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애써서 신경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더군요. 그런 것 보면 나는 참 복받은 인생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내가 이사를 가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딸도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딸은 시집을 가면서 또 다른 서울 쪽으로 신혼살림을 차려 나갔기 때문에 저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고맙게도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아가씨도 시집가서 어머니 그 좁은 시골 동네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적하게 혼자 지내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도 이제 일 그만두고 애들 학업하는 데 집중해서 도와줄 거라 어머님 오시면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 아유, 아니다. 너네끼리 살기도 복잡할 텐데 뭘 나까지 끼워서 살라고 그래. 됐다. 괜찮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집 좋은 곳으로 이사 온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방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올라오세요. 아셨죠? 이거 실은 어머님 아들이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집 처분하시고서 저희한테로 오세요. 우리 며느리는 고맙게도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저와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주었고 저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혼자 사는 게 막막했기에 냉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아들 부부와 지내게 되었죠. 저는 애들이 다 취직을 하고 나서도 일은 계속해서 했었어요. 애들이 돈 모아서 용돈을 주기 때문에 제가 돈은 따로 안 벌어도 될 수준이라서 첫째가 이제 그만 일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둔 적이 있었죠. 근데 6개월도 못 가서 다시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려니까 오히려 더 몸이 괴롭더라고요. 괜히 더 아픈 것 같고 힘도 빠지는 것 같아 간단하게 일을 좀 해볼까 싶어 이사 오기 전까지도 근처 반찬 가게에서 아는 사장님 일을 돕고 있었는데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서도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고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죠. 저는 한 용역업체로 들어가서 어느 건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서 청소 역시 잘하는 사람인지라 건물 안에 있는 상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인정받으며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문제였죠. 이 사람은 제가 청소하는 건물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였는데 허구한 날 저한테 와서는 늘 핀잔을 주기 바빴어요. 아줌마, 화장실이 더럽잖아요. 아니,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복도는 왜 이래? 아니, 저기 얼룩 있는 거 안 보여요? 여기 바닥 밝은 색이라 조금만 때 묻어도 티가 확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청소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하나 못 보고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진짜. 늘 이런 식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얼룩은 제가 다 청소하고 나면 그 뒤에 생기는 얼룩들이 많았고 아무리 잘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게다가 큰 건물을 저 혼자 청소를 하는 거라 사실상 완벽하기도 힘든 실정이었고요. 그런데도 제가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저한테 어쩜 이렇게 청소를 잘하시냐고 몸 상하니까 좀 쉬엄쉬엄 하라고 할 정도였죠. 근데 이 여자만 유별나게 굴어댔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줌마, 진짜 일 더럽게 못하네. 아니, 우리 계단 복도에 담배꽁초 떨어져 있는 거 못 봤어요?
이 건물에서 담배 못 피게 사람들 관수 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아줌마는 못한다 하니까 어떻게 더 못해요? 점점 선을 넘는 발언을 들으며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담배 피는 사람들까지 관리를 합니까? 내가 꽁쳐버리는 것까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관리는 여기 관리인이 해야죠. 어머머, 이 아줌마 보게. 어따 대고 말대꾸예요, 말대꾸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누군지 알면 절대로 이렇게 못 끼어오르지. 나 이 건물주 딸이에요. 저한테 잘못 보이면 여기서 잘릴 수 있다고요. 마치 본인이 대단한 벼슬이라도 단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여자를 보며 저는 콧방귀가 쳐졌습니다. 본인이 건물주 딸이어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대할 권리는 없었기에 저도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건물주 딸이면 뭐요? 그게 뭐 이 나라 대통령급이라도 된대요? 건물주 딸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핀잔을 주고 나를 세워요. 나를 세우길. 그것도 젊은 사람이 한참 나이 많은 사람한테. 라고 말하니 이 여자가 더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아줌마 권력 무서운 줄 모르네. 아줌마, 내가 대통령급은 아니어도 내 말 한마디면 아줌마 여기에서 그냥 한 방에 잘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어요? 하여간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됐고. 아줌마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 같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넘어가 줄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건물 관리 제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는 확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생각으로 내 일이나 잘 하자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간 게 이 여자한테는 꼬랑지를 내린 거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 뒤로는 더 미쳐서 날뛰더군요. 한 번은 이런 도를 넘는 짓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줌마, 인사 안 해요? 복도에서 마주친 이 여자는 다짜고짜 저에게 또 시비를 걸어댔죠. 그래요. 내가 인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먼저 나한테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좀 먼저 인사해주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전에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해도 받는 둥 안 받는 둥 해서 내 인사받기 싫은가 보다 해서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먼저 인사해봐요. 그럼 나도 할 테니까. 그리고 젊은 처자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젊은 처자도 엄마가 있을 건데. 저는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쩌는 줄 아세요? 듣기 싫어. 어디서 훈계질이야? 하여튼 요즘은 어딜 가나 꼰대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더니 또 쏙 나가버리는 거 있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서 쫓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버릇입니까? 그쪽이 아무리 건물주 딸이고 내가 아무리 여기 고용된 청소부라고 해도 난 댁보다 몇십 년 인생을 더 산 어른이에요. 근데 그렇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 당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머, 이 아줌마가 미쳤나?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지? 하여간에 누가 꼰대 아니랄까 봐. 아줌마, 지금 우리 부모님 얘기한 거 아주 제대로 후회하게 될 거야. 딱 기다려. 저는 이 말을 하는 이 여자가 별로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뭘 해봤자 얼마나 더 뭘 해보겠나 싶어서 그냥 또 무시한 채로 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했고 저는 이 인물로 인해서 끔찍한 일까지 겪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바로 저한테 갑질을 했던 그 여자의 아빠였죠. 근데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어쩜 그렇게 둘이 하는 짓이 똑같은지 이 사람도 저에게 마구 갑질을 해댔어요. 아줌마, 진짜 건물 청소 이따위로 할 거예요? 지금 당장 3층 올라가 봐요.
먼지가 어마어마해. 여자 화장실은 변기 다 막히고 요즘 청소 안 한다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요? 어머, 그런가요? 아까 분명 다 치운다고 치우고 화장실 변기도 막힌 거 다 뚫어놨는데 또 그러나 보네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어 얼른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청소해 놓은 그대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이 사람도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괜한 트집을 잡았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 전날 미용실 딸년이 나한테 딱 기다리라고 했던 말을 이렇게 실천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저도 못 참겠어서 그 건물주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봐요. 화장실 제대로 잘 되어 있구만. 왜 괜한 트집을 잡고 난리예요? 나도 이제 더는 못 해먹겠으니까 잘라요. 자르라고요. 아니지. 내가 그냥 간둡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여기서 일 못하겠으니까 내 발로 나간다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이제 그냥 막 나가네. 그냥 잘못했다고 머리나 조아리면 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해요. 청소나 하는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알 불알이고 말이야. 딱 보아하니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참 수준 차이하고는. 이런 게 바로 배운 사람하고 못 배워먹은 사람의 차이네. 나랑 비슷하게 태어났어도 나는 건물주, 당신은 청소부라는 사실 잊지 마. 그냥 내가 하는 말에 고개나 조아리면 돼. 이 사람아, 말 가려가면서 해. 당신이 나보다 잘 벌고 잘 배웠어도 인성이 그따윈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인성이 그렇게 거지 같아가지고 인생 어디 제대로 살겠냐? 그에 비해 그 딸이라 네 놈 닮아서 네 딸이 그 모양인가 보다. 근데 이 인간이 제 말에 약이 바짝 오르고 화가 잔뜩 났는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더군요. 그건 바로 제 옆에 있던 대걸레통 안에 물을 저한테 부어버리는 짓이었어요. 아유, 이 아저씨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 남자고 뭐고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 않고 바로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흔들어댔고 그 남자도 같이 흥분을 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뜯었죠. 저는 진짜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기에 남자인 그 남자와의 싸움에서도 뒤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저랑 체력이 비슷한 인간이라 그런지 거의 맞먹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격하게 몸싸움을 했고 결국에는 경찰이 오면서 그 싸움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비를 그 인간이 먼저 걸었는데 경찰서로 가니 쌍방으로 잘못을 한 걸로 걸려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한참을 눈물을 쏟고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으로 가자마자 제 몰골을 보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옷은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엉망이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어머니 혹시 우셨어요? 눈은 또 왜 이렇게 빨개요? 얼굴은 상처가 다 났네. 무슨 일이에요, 정말? 아이고, 아니다.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 창피하다뇨. 무슨 일이 있긴 있으셨네요. 빨리 말씀하세요, 당장. 저한테 창피할 게 뭐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못하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애들 볼 면목이 없어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대로 말을 안 하면 며느리의 나중에 퇴근하는 아들까지 더 난리가 날 것 같아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 딸과 건물주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 며느리는 더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어머, 건물주가요? 어머니 일하시는 그 건물주가 정말로 그랬다고요?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딴 식으로 갑질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기가 차네 정말. 어머니 딱 계셔보세요. 제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건물주 딸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 그래 맞아. 근데 너 어쩌려고 그래? 괜히 너까지 엮이지 마라. 그러다가 너도 나처럼 경찰서 다녀오면 어쩌려고 그래.
나 어차피 오늘부로 거기 일 그만뒀으니 이제 무시하고 살면 그만이야. 나도 없던 일로 치고 털어버리고 살련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절대로 그냥 못 있어요. 감히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한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고만 있어요? 우리도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죠. 지금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2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저한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저도 모르는 새에 하나하나 복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부 나중에 며느리와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며느리는 알고 보니 서울 근교로 이사오고 나서는 원래 하던 블로그도 계속하면서 맘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인터넷 안에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맘카페라는 것이고 그 맘카페가 입김이라는 것이 세서 쉽게 못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맘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며느리였기에 더 남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한 복수는 바로 본인이 운영하는 맘카페에 그 건물주 딸의 미용실 신상을 다 털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만 건너 물으면 그 미용실 신상이나 실체들을 파악해서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어디서 제보받은 것처럼 하고 여러 곳에서 모은 내용들과 실체를 정리해서 게시글로 올려버리니까 반응이 아주 좋다 못해 뜨거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와서 저한테 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비슷한 것들을 느끼고 있었죠. 거기 한번 이용해봤는데 원장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다시는 안 가요. 그 사람 엄청 불친절해요. 저 거기서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울었잖아요. 아우, 원래 인성 쓰레기였네. 나한테는 심지어 바쁘다고 알아서 머리 감으라고 했음. 헐, 거지 인성의 실력도 거지. 거기 머리 못하기로 소문났는데 이미 내 친구 거기에서 머리하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래도 곧 죽어도 머리 예쁘다면서 내 친구 센스가 똥이라면서 핀잔 줌. 비용도 더럽게 비싸고. 근데 이제 나락행.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그때 댓글들을 보여달라고 해서 몇 개 적어봤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미용실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거길 이용한 사람들도 최악이라며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 게시글 반응이 격해지고 계속해서 화두가 되다 보니 이 미용실 딸도 그걸 느낀 듯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따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 건물주 딸이 도대체 제 며느리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연락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인터넷 카페 안에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며 거기로 연락이 왔다고 했었어요. 참 세상이 좋아졌으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을 하며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봤죠. 며느리는 그 여자가 먼저 미용실 원장이라고 밝히며 번호를 물어오길래 당당하게 알려줬다고 했고 서로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이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게시글을 올린 거예요? 왜 남의 미용실 신상을 그렇게 털고 난리냐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라뇨? 나야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게 평소에 좀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어른들한테 잘하고 손님들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게시글 내용 봤죠? 그동안 그 상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 건물 직원한테 갑질한 내용이나 손님들한테 싸가지 없게 대한 거 다 제보 들어와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게 인생 잘 사셨어야지. 본인이 저지른 일 본인이 다 자업자득으로 받은 건데 뭐가 그렇게 꼬우셔가지고 이렇게 연락까지 친히 하셨을까? 아니 댓글들도 보니까 실력도 별로인 것 같던데 그 실력으로 미용실은 어떻게 차렸대?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네, 말 다 했어요. 아니 댓글들 반응 보아하니 다들 당신 자격증 의심하던데 당신 자격증은 제대로 따고서 그 일 하는 건 맞아요? 어디 자격증 좀 봅시다. 댓글에서도 자격증 확인하고 싶다는 말 많던데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할 말 많으면 나한테 따로 따지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카페에다가 본인이 직접 해명해요. 나는 그런 인성 쓰레기가 아니다. 나는 자격증 있는 실력 있는 미용사가 맞다. 그렇게 직접 해명하시면 되겠네. 지금은 자격증 없어요. 뭐 없다고요? 아니, 자격증 의무적으로 미용실 안에 걸어놔야 하는 거 몰라요? 없다는 소리가 어떻게 절로 나오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완전 신고감이네. 안 되겠네요. 당장 신고해야겠어요. 아니, 자격증이 없으면 업종 허가도 안 날 텐데 어떻게 미용실을 차린 거래요? 와, 진짜 제대로 신고감이다. 내가 안 이상 이건 그냥 못 넘어가니까 바로 신고할게요. 그렇게 알고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는 진짜로 신고를 한 듯 했습니다. 어떻게 미용실을 차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자격증도 없이 야매로 미용을 배워 아빠 건물에 미용실을 차렸던 거였고 결국에는 그게 다 걸려서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까지 크게 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영업정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 상태로 뻔뻔하게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이때도 녹음을 해놓고 저한테 다 들려주었어요. 당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본 줄 알아? 벌금을 얼마나 물었는지 아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그리고 당신 보아하니까 그동안 직원들이나 상가 사람들한테 완전히 갑질했다던데. 그쪽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뺑 믿고 그냥 건물 직원들 보길 우습게 알고서 폭언하고 말도 안 되는 갑질하고 아주 제대로 막대했던데 너무 평판이 안 좋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사람들 모아서 고소를 할까 해요. 아니, 여기에서 또 무슨 고소를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죠.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그렇게 갑질을 해댄 거예요? 참,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네.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당신 일도 아니면서 왜 나서서는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러게요. 내가 왜 그럴까나. 그냥 좀 기분 나빠서? 왜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 딱 그쪽이 그런 얼굴이라 그런가 보네요. 정말 왜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한 3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냥 나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될까요? 제발 그 카페 게시글 좀 지워주고 나 좀 가만히 냅둬줘요. 어머, 꼴랑 300만 원? 난 그걸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 꼴랑 300만 원 주고 지금 나 회유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 돈 300만 원으로 없는 사실로 만들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요? 3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줄까요? 얼마 주면 나 가만히 놔줄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말을 대체 뭐로 들은 거야? 돈 필요 없다고요. 그럼 뭘 원해요?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 보라고요. 진짜 말해요? 네, 제발 좀 말해요.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오, 그래요? 그럼 당장 폐업해요. 뭐라고요? 폐업이요? 지금 나더러 장사를 아예 접으라는 거예요? 네, 장사 접어요, 당장. 어차피 자격증도 없어서 폐업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겁도 없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내가 처음 올린 게시글에도 내용이 있어서 알겠지만 그쪽 건물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 계셨는데 그쪽이 한 엄청난 갑질 때문에 일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그쪽 때문에 그분 일 그만두셨으니까 정당하게 당신도 일 그만둬요. 아니, 그딴 게 어딨어요? 내가 갑질을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폐업을 하라 말아야? 나? 나 맘카페 운영자. 나도 지금 내 힘으로 당신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아니라
나도 내 힘 가지고 당신한테 갑질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만 시끄럽게 살고 싶으면 당장 폐업해요. 아우, 진짜 징글징글하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요? 당신이랑 나랑 무슨 원수를 졌다고. 막말로 내가 당신한테 뭐 피해 입힌 거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굴어요, 진짜. 말했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쁘다고. 며느리는 한껏 약을 올리며 전화를 확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폐업을 할 때까지 못 살게 굴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마침 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이 불법 건축을 했다는 제보였고 며느리는 그걸 보고 또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바로 아들에게는 불법 건축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고 또 다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건물주에게 복수가 시작되었죠. 며느리는 이번엔 건물로 찾아가서 그 건물주와 대화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아저씨, 여기 지금 불법 건축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누구예요? 누군데 그딴 걸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고요? 그건 아저씨가 알 필요 없고요. 아, 글쎄 누구냐고? 구청 직원이야? 구청 직원도 아니면 왜 와서 그걸 따져 묻는 건데? 아가씨 정체가 뭐야? 그리고 불법 건축이면 뭐? 그까이 거 그냥 벌금이나 물면 되는 건데 어디서 듣고 와서는 아는 체는. 아, 신고하고 싶으면 해. 아, 그래요? 아저씨, 불법 건축에서 나중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요즘 건물 붕괴 때문에 문제 일어나서 뉴스에까지 나온 사건들 못 보셨어요? 좋아요. 아저씨가 분명 신고하라고 했어요. 나 아저씨 소원대로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며느리는 바로 신고를 했고 역시나 건물주는 법원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이번에도 그 애비의 그 딸인지 이 건물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며느리가 철거를 할 때까지 못 살게 굴었다고 했어요. 아저씨, 건축법 제11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어야 하는 거 모르세요? 빨리 철거하세요. 아니,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러는 거야? 제가 아저씨랑 아저씨 따님한테 참교육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걸 아셔야지. 돈도 많고 좀 배웠다 하시는 양반들이 그런 삶의 이치도 모르고 그따위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아저씨랑 아저씨 딸이 여기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갑질하셨죠? 그거 그대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갑질 당하는 기분 좀 제대로 팍팍 느껴보세요. 아니, 그니까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냐고. 뭐 하는 사람인데? 나요? 나 이 지역 맘카페 운영자요. 우리 맘카페 파워가 꽤나 세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저씨랑 아저씨 딸이 건물 청소 직원한테 갑질한 거, 미용실 손님들한테 싸가지 없게 대하고 머리도 대충 해버린 거, 게다가 아저씨가 지은 이 건물이 불법이라는 것까지 싹 다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명색이 내가 그래도 파워가 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갑질하는 거니까 더 큰일 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건물 철거하세요. 며느리는 며느리와 같이 몰려다니는 맘카페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입김을 세게 불어 그 아저씨와 딸의 피를 말리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과태료만 조금 물 생각이었는지 철거 이행을 안 하더랍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건물주와의 싸움은 꽤 오래 지속이 되었어요. 입김 센 동네 여자들과 다니면서 그 건물의 실체들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녀서 결국 그 건물주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꼬리를 내린 건물주는 저희 며느리에게 찾아와서 이랬답니다. 이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건물 이미지 안 좋아지고 지금 여기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우리의 미용실까지 다 망했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만할 거요? 예? 아저씨, 불법으로 건물 지었으면 그게 당연한 거지. 왜 그걸 내 탓으로 돌려요? 다 아저씨가 불법으로 건물 짓고 사람 안 가리면서 갑질하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건물 철거할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할 이 건물 세워놓고 건물주 노릇 하실 거예요?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이 건물만 없애면 이제 그만할 거요? 아니요. 그걸로 끝날 순 없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장 우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어머님? 무슨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요. 내 시어머님. 당신 건물에서 청소하면서 일하다가 당신이란 당신 딸한테 갑질당하다가 결국에는 억울하게 걸레 물까지 뒤집어 씌인 우리 어머님 말이에요. 설마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겠죠? 뭐라고? 당신이 그 여자 며느리였어? 아이고, 내가 괜한 짓 했네. 괜한 짓 했어. 내 팔자 내가 꼬아버렸어. 그걸 이제 알았어요? 처음 갑질할 때부터 본인 인생 꼬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곱게 쓰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뿌린 거 되려 더 크게 대가 치른 꼴 되셨잖아요. 누구든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셔야지. 청소한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제발 어떤 사람이든 좀 소중한 줄 알고 조심히 대하세요. 사람 귀한 줄 알면 복도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 몰라요? 앞으로는 고치세요. 그 갑질. 자, 이제 어쩌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 사과하실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웃기게도 며느리의 말에 순간 뜸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시 한번 얘기했답니다. 지금 이 아저씨 뜸 들이시네. 알았어요. 그럼 또 시작해 볼게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당장 사과합니다. 사과해요. 결국 그렇게 우리 며느리의 참교육이 승리를 해서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답니다. 이 뒷얘기까지는 몰랐던 저는 집에 있는데 벼랑과 눈에 익은 사람이 찾아와 놀랐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얼굴이 우리 집 현관 화면에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며느리가 집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걸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오, 왔네. 드디어. 어머니, 얼른 나가세요. 저 사람 사과하러 온 거예요. 제가 완전히 참교육 제대로 시켜놨거든요. 얼른 가서 사과 받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대로 얼른 현관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마주봤습니다. 그랬더니 쭈뼛쭈뼛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아줌마, 내가 지난번에 실수한 거 용서해줘요. 내가 경솔했어요. 돈 믿고 사람 소중한 줄을 모르고서 실수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서운한 거 있었으면 마음 풀어요. 지난번에 내가 걸레물 뿌린 것도 미안했고 여러모로 내 딸이 잘못한 것도 대신 사과할게요. 이제 다시는 아줌마나 아줌마 가족들한테는 폐 안 끼치고 살게요. 내 딸은 지금 동네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터라 저 혼자 와서 이렇게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합니다. 아저씨,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연배가 비슷하지요? 그럼 서로 힘든 세월 같이 겪었고 우리 다 어릴 적에 누구라도 고생하면서 자란 거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랬어요? 그저 인생 살아내면서 아저씨는 좀 더 배우고 돈 좀 더 번 것뿐이고 나는 그 힘든 세월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서 이렇게 내 인생 잘 건사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그 가치를 돈으로 기준 삼고서는 남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쪽들 너무하셨습니다. 네, 압니다. 알아요. 내 사과하려고 지난날 돌아보니 참 실수 많이 했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거 당해보니 참 힘들대요. 내가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그래요.
이 아저씨는 그래도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내가 분에 겨워 계속 뭐라고 한 말에 대해 그저 고개 숙이며 미안하다고 할 뿐이었어요. 그걸 보니 그동안 다치고 상처받았던 제 마음도 많이 풀리는 듯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사과를 받아줬네요. 저는 일 그만둔 뒤로는 당할 일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 건물에서 있는 동안 당했던 수많은 갑질에 대해 제대로 복수하고 사과를 받게 된 것 같아 통쾌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딸은 폐업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이미 입소문이 안 좋게 나버린 탓에 손님이 없어 자동적으로 폐업이 된 듯 싶었습니다. 참 고집은 부릴 때 부리고 안 부릴 때 안 부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파워가 센 줄 몰랐는데 며느리 덕에 아주 톡톡히 공부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더 요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배우게 되었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언젠가는 화두에 오르게 되고 그대로 되갚음을 받게 된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덕분에 내가 당한 일을 제대로 털어버리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 며느리는 그 맘카페를 통해서 어려운 상가 주인들을 도우며 홍보도 해주고 지역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 선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이제는 일은 안 하고 우리 손주들 뒷바라지 해주며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예전에 한 지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뿌리를 내리면 그게 하나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하나로 좋은 것 여러 개를 거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대 의미로는 나쁜 것도 여러 개를 거두게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제가 겪은 이 일이 딱 이 말에 걸맞는 상황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 좋은 일만 많이 하며 지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좋은 것들 많이 심으시고 좋은 열매도 많이 많이 거두면서 사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부디 앞으로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저의 노년도 응원해 주시며 기도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에 환장하고 돈에 미친 분이셨는데요. 지난 2년간 제가 겪었던 막장 시어머니와의 전쟁 스토리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풍족하게 지내던 저는 딱히 결혼의 생각이 없었어요. 아빠는 대기업을 다니는 임원이었고 엄마는 저처럼 약국을 오래 운영하시던 약사이셔서 솔직히 말해 부족함 없이 자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도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 위로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만 백혈병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은 저를 더 끔찍이 아끼셨고 제가 원하는 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주셨죠. 저는 이런 부모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그러던 저에게 더 늦기 전에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나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35이었던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9살이나 많은 노총각이었습니다. 44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키도 훤칠하고 성격도 괜찮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착실한 변호사라는 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들어보니 몇 번의 낙방 끝에 어렵게 변호사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공부만 하며 살아와서인지 나이에 비해 순수해 보였고 착실하고 듬직한 모습에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 여간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부터 온 가족들이 이 남자 하나한테만 목을 메고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이 변호사인 게 평생의 자랑이신 분이었어요. 사실 몇 년 전 남편과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평범한 집안에 직업도 공무원이라고 반대하셨대요. 솔직히 요즘 공무원이면 서로 며느리 삼으려고 하지 않나요? 어머님이 보통 눈이 높으신 게 아니었죠. 저는 집안도 풍족한 편이고 직업도 약사라 어머님의 높은 커트라인을 무사히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땐 그게 또 나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결혼을 준비하며 와장창 깨져버렸는데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약국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니? 이왕이면 우리 혁규 회사 가까운 서울 쪽으로 알아보거라. 큰일하는 남자가 출퇴근 시간 오래 걸리면 피곤해서 못 쓴다. 네, 어머니 그럴게요. 왜 신혼집 얘기를 나만 불러놓고 하시지? 궁금했지만 곧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한 40평은 돼야지. 서울 40평대면 가격이 꽤 나갈 텐데 부모님께 미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거라. 어머님은 신혼집을 당연히 제가 해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둘이 살기에 40평은 조금 크죠. 요즘 30평대도 잘 나와서 아이 낳는다고 해도 충분해요. 근데 왜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다 마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가 공부는 잘했다더니 헛똑똑이구나.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집 한 채 못 받고 장가를 간다더냐? 그럴 거면 그냥 우리 혁규 예저녁에 놔줘라. 너 말고도 바리바리 싸들고 오겠다는 색식감들 줄 섰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보통분이 아니셨어요. 말로만 듣던 사짜 아들 장사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초장부터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신혼집이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흔쾌히 오케이를 하자 시어머님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자고 나면 오르는 게 집값인데 집 한 채 미리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단 명의는 제 명의로 할게요. 아니 그건 좀... 시어머니는 속이 타는지 앞에 놓은 냉수를 한 잔 꿀꺽 하시더군요. 혁규 씨가 집을 해온다고 했으면 저도 당연히 혁규 씨 명의로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산 집 제 명의로 한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죠. 또 하나, 저희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대신 예단비와 남편 예물, 또 일가 친척분들 선물은 일절 없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만약 집 외에 다른 걸 더 요구하시면 저도 이 결혼에서 손 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직업의 외모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혁규 씨 직업 말고는 다 마음에 들어서 허락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조곤조곤 팩트를 읊어주자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한 얼굴로 알겠다며 일어나셨어요. 그래도 신혼집은 40평대 아래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는데 얼굴도 처음 뵙는 친척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보고 얼굴에 복이 들어 잘 살겠다는 친척 어르신의 덕담에 아유 그럼요. 우리 새아가 복도 많지요. 세상 천지 어떤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예단비 하나 안 들고 달랑 맨몸으로 오나요? 그것도 변호사 남편한테.
그러니 정말로 복이 많지요. 암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가 맨몸으로 시집왔다고 떠들어대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창 약국일로 바쁘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예, 아가. 너 오늘 일이 바쁘냐?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점심에 내 친구들이랑 에비뉴엘 호텔 뷔페에 가려고 한다. 아들 결혼턱 내는 거니까 네가 나와서 인사도 좀 드리고 대접도 해라. 세상에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뷔페라니. 아들 돈으로는 동네 한식 뷔페 한 번 안 가셨다는데 며느리 돈은 거저 번 돈 같으신지. 그래도 한 서너 분 모여 계시겠지. 결혼하고 처음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서 어머니 기 한번 살려드리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어림잡아도 10분 정도 모여 계시더라고요. 호텔이 떠나가라 왁자지껄 먹고 마시고 얼마나 시끄럽고 부산스럽던지 제가 다 창피했어요. 새아가 왔니? 인사드려라. 내 친구들이다. 일단 표정 관리를 하고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약사 며느리?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친구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못마땅한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고맙긴. 우리 혁규가 변호사인데 그냥 지들끼리 좋다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거저 결혼시켰잖아. 그러니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러니 아가? 또 저 소리. 신혼집은 어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졌나요? 신혼집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9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친구분들 앞이라 꾹 참았어요. 어림잡아 밥값만 돈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그 계산을 하느라 바쁜데 어머니께서 또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듣자 하니까 그 샤네루인가 샤넬인가 하는 가방이 인기라던데 백화점 온 김에 하나 사면 어떻겠니? 아니, 마른 하늘에 샤넬이라뇨. 내가 평생을 혁규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들고 다닐 가방 하나가 변변치 않구나. 다들 며느리가 해온 예단비로 샤넬인지 뭔지 산다던데 여기 박 여사도 이번에 며느리 드리면서 받았는데 들어보니 한 6, 700만 원이면 하나 산다지. 저기요 어머니, 저도 변변한 예물 하나 꾸민비 10원 한 장 못 받았는데요. 목 끝까지 올라오는 말을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 근데 그게 사고 싶다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누굴 가르치려고 드냐? 알겠다. 그럼 오늘은 그냥 갈 테니 빠른 시일 내로 하나 사서 가져오너라. 어머님의 표정엔 저를 향한 못마땅함이 가득했어요. 거절했다간 친구분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길길이 날뛰실 것이 훤해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거금을 쓰게 된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날 저녁 남편을 붙잡고 속풀이를 해댔어요. 아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언제부터 호텔 뷔페를 다니셨다고 그러신데? 밥값만 자그마치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벌려면 약을 몇 봉지나 팔아야 하는지 알아? 그리고 뭐 샤넬 가방? 샤넬이 네 집 개 이름이냐고. 입만 열면 나더러 맨몸으로 시집왔다 하시질 않나. 공짜로 변호사 남편 얻었다 하시질 않나. 역시 이래서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끼리 해야. 화가 난 건 사실이었지만 집안 수준 운운한 건
아차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기분이 잔뜩 상한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막말로 우리 엄마는 호텔 뷔페 가면 안 되고 명품 가방 매면 안 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친구분들 밥값 좀 낸 게 그렇게 아까워? 가방 하나 사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우리 엄마 내가 변호사 된 이후에 뭘 좀 해드리려고 해도 평생 절약해 오신 습관이 몸에 배서 다 괜찮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이야. 네가 딸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좀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가방 하나 사고 싶으시다고 어렵게 말 꺼내신 걸 가지고 집안 수준까지 운운하다니. 유진이 너 정말 실망이다. 맙소사, 이 남자가 이렇게 효자인 줄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대리 효도였구나. 내가 어머님의 밥값 계산, 가방 심부름이나 하려고 결혼을 한 걸까 깊은 분노가 몰려오더라고요. 새언니, 엄마 가방 언제 사가지고 오실 거예요? 있잖아요. 엄마 가방 살 때 제 지갑도 하나만 부탁해요. 좀 약소하지만 저는 그거면 돼요. 아가씨까지 전화를 해서 샤넬 샤넬 노래를 하는 통에 샤넬 노이로즈에 걸릴 것 같아 결국 돈 1,000만 원씩이나 들여 어머님 가방과 아가씨 지갑을 사서 시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렇게 가방 사내라고 난리를 치시더니 정작 사가니까 본체 만체 하시던 어머님. 그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들 오는 걸 내 멀리서 지켜봤다만 혁규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차가 영 체면이 안 서는구나. 부인은 떡하니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남편 차가 저래서야 모양 빠져 되겠니? 제 차는 소형 외제차였고 남편 차는 국산 대형 세단이었는데 모양이 빠진다니요. 오히려 남편 차가 훨씬 좋고 비싼 차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갑자기 남편 차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생각이 온전하신 분들이라면 결혼할 때 사위 차 한 대 정도는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변호사 사위 대접이 이렇게 형편없어서야 원. 에이 엄마, 내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거잖아. 나 잘 타고 다니는데 왜?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으이구 이 녀석아. 남자가 이렇게 착하고 속이 없어서야. 그러니 변호사식이나 돼서 이렇게 미치는 결혼을 했지. 새아가 말 나온 김에 너희 집에 말씀드려서 변호사 품격에 맞는 외제차로 한 대 뽑아 주거라. 이왕이면 3000cc 이상 되는 걸로. 그리고 혁규차는 아버님이 타실 수 있게 손 좀 봐서 가져오고. 아, 그러면 되겠구나. 어머님의 시커먼 속내와 신랑의 철딱선이 없음. 그야말로 환장의 궁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외제차 타령은 그칠 줄을 몰랐고 제가 들은 척을 안 하자 결국 저희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거셔서는 변호사 사위를 이렇게 푸대접하실 수가 있느냐.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며 그야말로 쌩 난리를 치셨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편의 차를 바꿔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호텔 뷔페에 샤넬 가방에 외제차까지 시어머니의 쓰리펀치를 맞고 나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제 어머님도 조금 잠잠해지셨습니다. 저도 한숨 돌리고 제 약국 이전을 알아보게 되었죠. 약국이 조금 좁기도 했고 신혼집에서 거리가 있던 편이라 집 근처로 이전해 볼까 싶었거든요. 마침 가까운 곳에 알맞은 자리가 났습니다. 위치가 좋아서인지 보증금과 월세가 좀 비싸긴 했지만 우리 수입이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 가지면 출퇴근 시간 몇 분이라도 아껴야 하잖아. 그래서 그런데 약국을 집 근처로 옮기면 어떨까? 남편은 신문을 보며 그러던지 하고 무심히 대답하더군요. 근데 여기 근처면 보증금 많이 세지 않아?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수입이 좋았기에 서로 생활비를 얼마씩 내놓고 나머지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보가 나 보증금 좀 보태주라. 지금 이 신혼집 구하느라 보증금이 좀 부족해. 새로 들어갈 약국 인테리어 하고 뭐 하면 5천 정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당신 그 정도 여유 자금은 있지? 나? 돈 없는데? 왜 없어? 당신 월급이 얼만데 우리 생활비 내놓고도 반 이상 남잖아. 그 돈을 다 썼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캐물었습니다. 곧이어 남편 입에서 나온 말. 좀 모아놓은 거 있었는데 엄마 드렸어. 대출금 갚으셔야 한대서.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200씩 드리고 있고. 뭐? 대출? 생활비?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시댁에 이런저런 대출이 2억이 넘게 있었어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사돈집에서 받는 예단비로 갚으실 계획이었는데 그게 틀어진 거죠. 대출을 못 갚아 대출 이자가 나가니 그 명목으로 또 생활비도 200씩이나 받아가시고요. 자기 엄마에게는 2억씩 대출 이자도 척척 해드리면서 부인 약국 이전에는 한 푼도 보탤 수 없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막말로 약국이 잘 되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신혼집에 외제차까지 뽑아주신 저희 부모님은 뭐가 되나요? 신혼집 구할 때는 너무 부담되실까봐 저도 좀 보탰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완전 양파네 양파. 까도 까도 계속 나와. 아니 가지가지 하시니까 가지인가? 또 다른 빚은 없으시대? 또 필요한 건 없으시대? 정말 아들 장사 한번 제대로 하시네. 그만 못해?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누가 함부로 했는데 신혼집에 외제차까지 뽑아주신 우리 엄마 아빠는 호구야? 투명인간이야? 왜 시댁에만 생활비를 드리는데 그것도 200씩이나. 그러는 당신은 언제 사위 노릇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봤어?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싸우니 타협점은 안 보이고 감정만 상해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만 잘못한 게 없고 제가 야박한 며느리라고 몰아세우더군요. 장인 장모님은 우리가 생활비 안 보내드려도 잘 사시지 않느냐면서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숨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끄럽게 울려대는 핸드폰 벨소리.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일어난 게냐? 넌 네 남편 아침은 챙겨주는 거야? 세상 어느 팔자가 네 팔자보다 좋겠니? 다름이 아니라 네 시누이 결혼 날 잡았다. 혁규가 하나밖에 없는 오빠 아니니. 그러니 너 결혼할 때 못해온 거 이번 기회에 좀 갚는다 생각하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좀 도와줘라. 남편한테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우의 나이는 42살이었죠. 그 나이에 변변한 직업도 없어 결혼은 하려나 싶었는데 얼마 전에 선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를 들여야 조용해지실까. 그날 저녁 아직 화가 덜 풀린 남편이 퇴근하더니 그러더군요. 돈은 됐고 영은이 신혼집 우리가 해주기로 했어. 사는 게 힘들면 전세라도 하나 얻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시누이 신혼집을 해주자는 말을 시누이 세탁기 한 대 해주자는 것처럼 쉽게 하더군요. 요즘 아파트 전세값이 얼만데 전세라도라니요? 시댁 전용 ATM도 아니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래?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나 약국 옮겨서 잘 되면 나 혼자 잘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약국에 보태줄 돈은 없고 아가씨 신혼집 해줄 돈은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 잘난 변호사 아들 하나 장가 보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이러세요? 왜요? 아가씨도 무슨 변호사랑 결혼이라도 하나요? 그래서 아가씨도 이렇게 변호사 품격에 맞는 신혼집 해가야 하는 거냐고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도끼 어린 목소리. 됐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구나. 더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그냥 부모 자식 인연 끊자. 속이 답답했는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 잠시 후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하신 분이야. 우리 영은이도 정말 불쌍한 애야. 도대체 자기 집 식구들이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건지 전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영은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치여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자랐어. 학원도 좋은 운동화도 전부 나만 해주셨지.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40 넘어 결혼한다는데 정말 신혼집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 이 오빠가 변호사가 돼서 여동생 전셋집 하나 못 얻어줘야겠어? 맞아. 나 당신 말대로 개천에서 난 용이야. 그게 그렇게 싫으면 이제라도 당신 놓아줄게. 미안하다, 유진아. 남편은 말을 마치자마자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밉다가도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내가 남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희 엄마가 환갑이시라 친정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오더니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아프시대. 뭐? 어디가 아프셔? 병원은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당신이 약 좀 지어서 와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무슨 처방전도 없이 약을 지어오라고 하시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처방전 없으면 약 못 지어. 알면서 왜 이래?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 받으시는 게 빨라. 아니 그렇긴 한데 오늘 일요일이라 문 연 병원이 없다잖아. 그냥 당신이 약 좀 지어드리면 안 돼? 시댁일이라면 이성이 마비되는 남편과 옥신각신하자 저희 엄마도 눈치를 채셨는지 그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생일도 아니고 환갑이신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생때에 중간에 일어서야 하는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약국 문을 열고 타이레놀, 각종 진통제, 알레르기약, 피로회복제 등을 잔뜩 쓸어 담았죠. 그리고 어머님 앞에 가서 그 약들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좋다는 약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진통제요? 소화제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예, 너 지금 시위하니? 누가 이따위 약 먹자고 널 부른 게냐? 아이고, 지금 약 사라고 유세하니? 예, 우리 아들은 변호사야, 변호사. 아, 제발 그만. 변호사, 그 변호사. 변호사 연불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엄마 오늘 환갑이세요. 어머니 그거 알고 일부러 오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은 약사 며느리 이렇게 등골 빼시는데 저희 엄마는 변호사 사위한테 환갑 축하도 못 받으시나요? 그렇게 변호사 아들이 좋으면 평생 끼고 사시지 결혼을 왜 시키셨어요? 그때 마침 어머님 댁에 와 있던 아가씨가 제 속을 더 긁어놓기 시작했어요. 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세연이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여우 같은 게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오빠 홀려서 뒤에서 호박씨 까더니 이젠 그냥 막 나가기로 했나 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여우 같아? 오빠를 홀려서 호박씨를 까? 언니 여우 맞잖아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여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신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와 울분이 다 터져 나왔어요.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자 신우이도 제 머리채를 잡았고 어머님은 머리를 싸맨 채 들어 누우시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고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건 제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임신 중인지도 모르고. 남편은 뒤늦게 후회가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지만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 더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는 걸까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인데 축복 속에 나 길러야 하지 않을까.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 사건이 있고 저의 임신까지 알게 되자 남편은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시댁에서 오는 연락도 최대한 자기 선에서 커트했습니다. 남편이 강경하게 나가자 어머님과 시누이도 얼마간은 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군요. 임신 기간 동안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20주가 넘었을 때 쌍둥이 중 아들이 사산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출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산된 아이까지 같이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달간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지냈고 햇님이 달님이라고 태명도 지어주었는데 사산이라니요.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신 어머님이 이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미 몸이 부실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지. 그렇게 마음보를 좀 곱게 쓰지 그랬니. 에휴, 천지신명도 무심하시지. 이왕 한 명을 데려가실 거면 나를 데려갈 것이지. 왜 하필 아들이 사산되는지. 우리 혁규가 마누라 복이 없더니만 아들 복도 없구나. 저는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제 뱃속에 아이가 죽었다고요. 어머님 손자가 죽었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요. 제가 울며 소리치자 남편이 서둘러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더군요.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출산할 때까지는 절대로 찾아오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게 전화를 하셔서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들어누워서는 전화 한 번을 안 해? 그리고 네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그렇게 애가 달라졌니? 나 원참 변호사 아들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켰구나. 어떻게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안부 한번 묻지를 않으시고 본인 할 말만 하시는지 저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참, 네 시누이 임신했다더라. 아들이란다. 여자란 자고로 남편 잘 섬기고 아들 낳아 잘 키우면 그게 행복인데 너는 어째 그거 하나를 못해? 몸 풀고 나면 서둘러 둘째 가질 생각부터 하거라.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 신우한테 축하 전화 한 통 넣어라. 너 때문에 남매가 누해도 다 틀어지게 생겼지 뭐니? 전화를 하는 동안 제가 입술을 어찌나 꽉 깨물었는지 피가 다 나더라고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승진을 하고 일이 바빠져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약국문도 닫고 집에만 있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고 배에 손을 얹고 대담을 하면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님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햇님이가 찾아온지도 모르고 신경을 못 써서 우리 햇님이가 일찍 떠난 건 아닌가 매일 후회돼. 그리고 우리 달님이 끝까지 건강하게 잘 크다가 엄마 만나자. 우리 달님이 잘 버텨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사랑해, 얘들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힘든 시간 잘 견뎌줘서 고맙다며 분만실 입구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남편이 혼자 가서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앞으로는 딸과 저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만 달라졌지 시어머니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보러 찾아오신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먼저 간 자식 보내고 오느라 애썼다.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고 찢어질 거야. 아니,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 아이고, 혁규야. 내가 원통해서 못 산다. 못 살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사람 들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저 밭이 부실하니 이런 일이 생긴 게지. 네가 젊고 건강한 여자만 만나서 봐라. 지금쯤 아들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도 남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고초를 겪어. 자식 먼저 보낸 그 마음을 누가 알고 누가 알아. 정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간호사가 모유수유 시간이라며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저희 딸을 보시더니 아이고, 딸년이 엄마를 닮아 성격이 얼마나 독하면 지 오빠를 잡아먹고 태어나기를. 애미랑 딸이랑 아주 세트로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말아먹어. 그게 지금 막 태어난 손녀에게 하실 말씀인가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간호사도 본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나 봐요. 간호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 아이 수유해야 되니까 보호자분들은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모유 수유 적당히 하고 둘째나 얼른 가지거라. 네 나이도 있는데 빨리 애 가져야지. 이 사다리 또 안 나라는 법 있니? 자고로 한 집안의 대를 끊어놓는 것보다 큰 업보는 없을 게다. 저는 정말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친 여자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한번 터진 웃음은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웃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간호사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좀 전에 가져다 준 점심 식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스스 일어나 그 식판을 들고 어머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식판을 높이 들어 어머니께 쏟아버렸습니다. 미역국부터 장조림, 김치, 호박전, 국과 반찬들이 어머님 얼굴에 쏟아졌어요. 아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다 네가 실성을 한 게야?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저는 무섭도록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어머님은 귀가 의심된다는 표정으로 지금 뭐라 했냐고 되물으셨어요. 나가라고! 이 방에서 나가! 저는 이어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선택해. 어머니를 택하든 나랑 우리 딸을 택하든 선택은 자유야.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도 나는 이제 절대로 당신 어머니랑 상종 안 해.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품에 안고 수유를 시작했습니다. 예쁜 우리 아가 많이 먹고 쑥쑥 크자. 사랑해 우리 딸. 그런 저와 제 모습을 넋이나가 바라보는 어머님.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병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 남편. 이 세 사람 사이에 지긋지긋한 평행선은 도대체 언제쯤 좁혀질까 궁금증을 남긴 채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저는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반찬 테러를 당하신 후에는 연락 한 번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앞에서 시댁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요. 남편은 그야말로 딸 바보였습니다. 퇴근하면 기저귀 갈기는 물론 분유 타기, 재우기까지 모두 남편이 도맡아 했어요. 남편의 노력과 지안이의 재롱 덕분에 저희 집은 다시 행복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안이의 100일쯤 되었을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치떨리는 기억들이 생각나서 전화를 받기도 싫었지만 저는 그래도 애 100일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쩜 시어머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시누이 오늘 애 낳았다. 아들이라 그런지 어찌나 듬직한지 안아보니 확실히 다르더구나. 그래서 다들 아들 아들 하는 게지. 너희 시누이 계좌로 축하금 좀 넣어라. 그때 지안이를 재우러 들어갔던 남편이 마침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도 들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최대한 친절한 말투로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아가씨가 아이를 낳았군요. 출산 축하금 얼마나 보내드리면 될까요? 오빠가 변호사, 새언니가 약사인데 그래도 한 2천만 원은 보내야 박서방한테 우리 집안 면이 살지 않겠니?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오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남편도 정말 이제 기가 질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그런데 어머님, 내일 지안이 100일이거든요. 어머님 저희 지안이한테 2만 원짜리 내복이라도 사주신 적 있나요? 어머님, 저희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어머니 말로만 우리 아들 하시지 결국 아들 등골 빼먹고 계신 거잖아요. 호구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사양할게요. 이만 끊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이 희생만 하는 모습 볼 수가 없어.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취야. 가족이란 이름의 폭력이라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바닥까지 보고 나니 더 이상은 자기 식구들에게 애정이 남아있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래, 그동안 엄마가 나 키우면서 고생하신 것만 생각하느라 정작 내 사랑하는 아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 몰랐어. 이젠 나도 호구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앞으로 당신이랑 지안이만 생각하면서 살게. 물론 그 후로도 시어머님은 저 모르게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셨지만 지안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의 모든 수입은 다 제가 관리했기에 단 한 푼도 시어머니한테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시어머니는 이를 바득바득 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지안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준 지안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호텔에서 돌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돌잔치에는 친정 식구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당연히 시댁에는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고요.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 지안이는 아빠를 닮았는지 판사봉 하나와 엄마를 닮았는지
청진기 하나를 잡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글쎄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진 초대장을 보고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였어요. 프로필 사진도 못 보게 차단해 두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돌상 앞에 서서 홀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나쁜 거 같으니라고. 네가 시댁 식구들만 쏙 빼놓고 지금 뭐 하는 게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놔도 유분수지.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이 독하디 독한 거사.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원통해. 우리 아들도 저 여우 같은 것한테 홀려서 지 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더니만 멀쩡히 눈 뜨고 살아있는 애미를 손녀 돌잔치에도 안 부르는구나. 내가 오늘날까지 누구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찬밥 취급을 해? 엄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좀.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일으키자 이번에는 제게 달려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미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한복 저고리 고름이 다 풀려 너풀너풀 거렸어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맨몸으로 시집와서 변호사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아들도 못 낳은 게 어디서 유세야 유세는? 내 아들 돌려놔. 내 변호사 아들 돌려놔. 시어머니가 저를 사정없이 잡아 흔들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이 빠져있던 주위 사람들도 그제야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죠. 제 품에 안겨있던 지안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썩.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저리 비켜! 내 딸한테 손끝 하나 닿기만 해? 우리 지안이한테 오빠 잡아먹은 년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은 악마야.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우리한테서 제발 좀 떨어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식간에 딸 돌잔치에서 시어머니의 따귀를 올려붙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일로 시어머니께 사과를 요구하거나 저를 나무란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혼을 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날 쳐?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시어머니 따귀 때리는 며느리가 있네요.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고 드러나 보셨습니까? 이 독한 거, 이 나쁜 거.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혁규야, 이제 네 마누라의 본 모습을 봤지? 그간 이 애미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쌓였는지 너도 알겠지? 그래 혁규 너도 이제는 알겠지?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물끄러미 보더니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시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해 시어머니를 연행했죠. 손녀딸 돌잔치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끌려가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자기를 신고했다는 충격에 빠져 시어머니는 연행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끝내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찾아와 경찰서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벌어졌고 결국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의 모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죠. 하나뿐인 소중한 딸의 돌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저에게 온갖 폐악을 부린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남편일 거란 생각에
저는 남편을 위로해 줬어요. 여보, 나는 아니지만 당신은 그래도 자식이잖아. 그래도 가끔 찾아뵈야지. 아니, 내 가족은 이제 당신이랑 지안이 뿐이야. 그렇게 시댁과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이 났네요. 그 이후로 아가씨가 한두 번 전화를 걸어 돈을 좀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서 그냥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듣자 하니 어머님은 빌딩에 청소를 나가신다고 해요. 변호사 아들이 평생의 자랑이었던 분의 노년치고는 좀 많이 쓸쓸하죠. 그러게 뭐든지 적당히 하셨으면 지금쯤 남부럽지 않게 지내고 계실 텐데 말이죠. 남편은 아빠가 사업을 물려주신다고 했지만 뜻한 바가 있어 정중히 거절하고 곧 로펌에서 독립해서 개인 사무실을 차릴 예정이에요. 저는 집 근처로 약국을 옮겨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안이는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고 제 뱃속에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찾은 평화가 요즘은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나 배려보다는 적당한 선 지키기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 고부 관계도 그런 인간관계 중에 하나고요. 어머니께서 적당한 선만 지키셨다면 저도 나름대로 선을 지키며 착한 며느리로 살았을 텐데 어머니가 휘두르신 모진 말들이 남긴 앙금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복순이 뭐니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남편과 저 지금처럼 사랑하며 아이들 잘 키우고 살 거예요. 저희 자식들에겐 남편과 제가 받은 상처 절대 물려주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도 가족 간에 따뜻한 말 많이 나누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